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주제입니다. 차이나머니, 중국인들이 한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부동산 거래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흔적들을 남기지 않았는데, 지금 대표적인 또 이제 용산의 트레이드 마크죠. 물론 이 아파트 말고도 다른 곳에 중국인들이 흔적을 남긴 곳도 많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또 이제 사례를 들고 와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레미안 첼리투스 그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죠. 지금은 조금 더 비싼 아파트로 현금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크러쉬 래퍼 크러쉬도 있고 용산의 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여기가 평수는 50평대로 좀 고정이 되어 있고 A, B, C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 좀 지금은 또 이제 트리마제가 나오고 나서 트리마제가 나오기 이전에는 진짜 되게 좀 뷰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아파트죠. 지금 앞으로 뭐 그 이후에 아크로 리버파크나 여러 가지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들 생기는데 아크로 그 리버 포레스트랑 이때 좀 상징적인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의미심장한 거래 그 내역들이 있습니다. 매매 내역들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일단 팔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팔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적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돈을 번다는 행운의 의미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가 좀 이제 과거 거래 내역들입니다. 매매 내역들인데 33억 9998 그리고 10월에는 2020년 10월에는 28억 9998 31억 9998 31억 2998 이렇게 마지막에 팔이 팔 숫자 8로 끝내서 일부러 호가를 이렇게 거래를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는 마지막으로 50억 9998만 원 이렇게 9,999팔이죠. 이게 마지막 호가를 굳이 8을 남긴다는 건 좀 의미심장하죠. 보통은 뭐 30억 5천만 원이면 이렇게 아니면 35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호가를 하는데 굳이 마지막에 8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8을 남기는 게 일종의 좀 플렉스하는 이런 걸 좀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흔적들을 남기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그냥 흔적을 남기는 건데 중국인들이 레미안 첼리투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2020년부터 2021년에 강남, 한남, 용산에 집을 중개사 끼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집주인의 60%가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면 뭐 여러 다른 나라도 있겠는데 대다수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들을 또 이제 둘러봤는데 여기에 집주인들이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그런 곳도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저희 그 한국에서도 뭐 외국에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좀 경이로운 그 비율이었습니다. 60% 70%가 넘는 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호가 표시를 한다는 게 이거 잘하면 앞으로 잘하면 5년 10년 내에 중국에게 먹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거점 그 동남아라도 어느 거점 도시를 가면 화려합니다. 뭐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뭐 마닐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점 지역들은 외국계 그 자본들이 투자도 하고 그 건설들도 많이 해가지고 화려하고 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도 물론 전체적으로 살기가 좋죠, 한국은. 근데 거기서도 강남이나 용산 뭐 이렇게 한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이쪽 라인들은 굉장히 더 살기가 좋습니다. 없는 게 없고 뭐 24시간 강남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고 그런데 여기서 이 중국인들 자본이 원래도 많긴 했어요. 원래 중국인들이 거친 자본들이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난 지표인데
중국계 자본이 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목록입니다. 이건 지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한국도 조금 있고 뭐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한데 이 중국인들의 차이나 머니만 거치면 그 거점 지역들의 부동산 폭등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싼 값에 매수 호가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비싸가지고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뒤늦게 영끌해가지고 샀는데 그게 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어떤 작전을 펼쳤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한국 시장의 자산 시장에 큰 열풍이 불고 버블이 꼈던 게 2017년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죠. 김치 프리미엄. 한국이 외국 거래소보다 비트코인이 프리미엄 값이 붙어서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기 2017년에 5월 달에는 최고 프리미엄이 57%까지 붙었고 2017년 말에는 22.9% 그리고 51%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그 외국에서 1,000만 원이면 한국은 프리미엄이 붙은 값을 더 더블로 해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1,000만 원이면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50%면 1,500만 원에 거래가 되죠. 이걸 차익 거래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중국 계좌가 뚫린 사람들이요. 일단 이걸 좀 논외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나?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투기의 민족이다. 투기의 민족이어서 과열돼서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의 투기 역사는 굉장히 좀 길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투기의 민족처럼 이렇게 민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왜냐면 IMF도 한번 겪기도 했고 대다수가 그 계좌 그냥 그게 있잖아요. IMF 이후에 적금이 진리다. 주식하면 패가 망한다. 이런 인식과 세뇌 교육이 있어서 투기의 민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투기의 민족과는 거리가 먼데 이런 프레임을 만든 게 누구냐면 중국 쪽 세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김치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중국에는 중국 비트코인 그 수십만 개 보유자가 당시 2017년에 코빗, 뭐 빗썸 그때는 업비트가 2017년 말에 나와가지고 초반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빗, 빗썸, 뭐 코인원 이런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입금을 하고 매도를 하면 원화가 남죠. 이것들로 이제 버블을 형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비트코인을 사서 외국 거래소로 보내면 출금이 자유로웠어요. 지금은 트래블룰 이런 것들 때문에 입출금이 또 이제 제한이 있죠. 당연히 이제 한탕들 다 끝냈으니까 이제 시장을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수만 개를 한국 거래소에 입금하고 원화로 바꿔서 그걸 또 가격을 올리고 이런 작업들이 가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면 이게 되잖아요. 비트코인을 수만 개를 한국에다가 그걸 매도를 하면 이 물량들을 받쳐줘야 되는 건데 이 마진 거래가 그걸 뒷받침했습니다. 코인원이 말이죠. 코인원이 일단 코인원이 이때 당시 마진 거래가 유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굳이 팔지 않더라도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가격들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이때 김치 프리미엄이 57%까지 올린 게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중국 부자들이 비트렉스나 이런 곳을 이런 곳에 BTC 마켓을 펌핑을 합니다. 이건 좀 한국 시장과는 논외긴 한데 어쨌든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트렉스 거래소에서 BTC 마켓을 펌핑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장의 버블을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투개의 민족 프레임을 씌우면서 버블을 만들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17년 말에는 그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중국인 자본가들이 펌핑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일단 1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형성이 되면 이걸 잡으려면 누군가가 시가총액 대비로 계산하면 몇 천억, 몇 조치를 한 번에 긁어서 가격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죠. 거의 없죠. 이게 가격을 끌어올린 사람이 아닌 이상 근데 이 가격을 끌어올린 게 중국인 세력이죠. 일단 1차적으로 2020년에는 주도적으로 올린 게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라고 보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2017년에 올린 건 중국 세력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고 프리미엄 가격이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 프리미엄을 맞추려면 이 반대 포지션으로 이렇게 중국 거래소에서 아니면 외국 거래소에서 사다가 이렇게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맞춰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가격을 끌어올린 게 결국에는 이쪽 세력들인데 얘네들이 일단 지들 물량을 팔지를 않으면 이게 맞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격들을 떠받쳐줄 자본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서 이 물량들을 대거 이제 매도를 합니다.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합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 이때 부동산을 많이들 샀어요. 이때 2018년에서 2018년 때부터 2018년 4월까지 한국의 부동산을 싸그리 매수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번 돈 플러스 프리미엄 값까지 했어요. 가격 안 보고 긁죠. 거의 공짜 돈 수준이니 말이죠. 이때부터입니다. 일단 2018년부터 조금씩 한국 시장 부동산이 갑자기 살아난다고들 합니다. 물론 정권 영향이 있기도 하겠지만 차이나 머니가 가장 큽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그렇게 투기의 민족처럼 그런 투기성이 짙은 그건 아니에요. 일단 누군가가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이 투기장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2022년까지 2018년부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큰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먹기 위해서 말이죠.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자산 시장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이렇게 있겠지만 크게 분류를 하면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큰 분류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거래소도 다르고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거랑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국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이빠이 올립니다. 2018년부터 차익본 비트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줍니다. 그냥 일반 세뇌 교육 받은 일반 정규 과정을 거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저희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돈 모으고
40대, 3, 40대 결혼도 하고 이런 일반적인 루트를 또 이제 많이들 겪었을 것이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막혀버린 거예요. 취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취업하고 이 직장 생활 여기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상승합니다. 폭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평생 일해서 20년 30년 돈 모은 거 계산해 보니까 아니 서울 뭐 마포 뭐 이런 집값이 평당 5천이 됐네? 갑자기 현타가 옵니다. 일단 그리고 위기감이 느껴져요. 20년 30년 월급 모아가지고 이거 집도 못 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중국 세력들이 부동산 가격을 이빠이 올려서 포모로 오게 합니다. 포모 불안감이죠. 나는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눈길을 돌리죠. 이렇게 부지런히 산 사람들이 정규 교육 밟으면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투자하기에는 초기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가 딱 좋아서 2020년이죠. 양적 완화 자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2018년 이전부터 많이 올랐어요. 2020년 이때는 2020년 2021년에는 이미 2018년 19년부터 부동산 가격은 이미 오르고 있었고 자산 시장은 굉장히 위축이 됐었는데 그 코인이나 주식은 이제 주식 코인이 많이 오릅니다. 많이 상승하죠. 그때 당시 차트를 보면 이 시기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이 시기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이제 부동산도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전부터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대신에 여기 수혜를 겪어가지고 저희가 그 NFT가 같이 비트코인장이 오르면서 NFT도 같이 겪은 것처럼 수혜를 겪은 것처럼 부동산도 어느 정도 영향을 겪어가지고 마지막 피날레로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눈을 많이 돌립니다. 그런데 조건들이 굉장히 좋아요. 투자 조건이 좋은 게 하필이면 제로 금리에 대출 완화, 대출도 이빠이 나옵니다. 이래서 영끌족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영끌족을 형성을 하는데 당연히 대출 제로 금리에 대출도 싸고 뭐 영끌 그 대출금도 많이 나오고 이 정도면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도 많이 오르고 있네. 이러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한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싶어라 하죠.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적금이 최고다라고 인식이 박힌 사람도 이렇게 조금 먼저 영끌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주변을 보고 포모를 느껴서 이런 사람도 투자를 합니다. 뒤늦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돈을 모으면 적금이 최고고 그냥 은행에다 맡겨야겠다 이런 그 세뇌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도 내 주변 어느 회사에서 누가 코인으로 뭐 30억 벌고 은퇴를 했네 뭐네 막 이런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는 거 느껴지고 뒤늦게들 진입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식과 코인은 도박이다라는 생각이 지배되는 사람은 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죠. 영끌 그러니까 20% 30% 자본으로 70% 대출 받아서 비싼 값에 부동산을 삽니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은 아예 손을 안 대고 그냥 좀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동산을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조건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매집했던 세력들은 비싼 값에 형성된 부동산, 주식, 코인들을 매도하여 정리하고, 물론 부동산은 아예 그 가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한 번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억에 샀는데 지금 50억이면 뭐 지금 당장 안 팔아도 되잖아요. 10억이 떨어졌어도 20억에 샀으니까. 근데 주식이나 코인들은 좀 유동성 자산이죠. 자산으로 주식, 코인은 정리가 쉽죠. 비싼 값에 형성된 버블 가격에 물량 정리를 합니다. 그래도 받아줍니다. 신규 그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물량들을 정리를 하고 또 하나의 거품을 만들 만한 코인들의 가격들을 올리고 모두 다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공매도를 준비를 합니다. 공매도를 준비합니다. 이게 사실상 세력들의 꽃입니다. 마지막 꽃입니다. 꽃이죠. 피날레. 이들이 일단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 이외에 고점에서 공매도, 그 숏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선물이나 옵션에서 이런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데 가격이 하락을 해도 돈을 번다. 이겁니다. 숏 포지션을 해서 이 고점 부근에서 숏 포지션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가격을 던집니다. 이제 나머지 물량들을 던지면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이제 이 과정이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다른 목적이 또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먹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 가장 큰 지분은 부동산입니다. 만일 제가 봤을 때만 해도 2020년, 2021년 그때 서울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 집주인이 중국인이었거든요. 좀 비싸다는 집들을 보면. 근데 50% 이상 중국인이 서울, 뭐 강남, 마포, 여의도, 용산, 한남동 여기에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좀 미래가 좀 그려지긴 하는데 자국민이 오히려 내 쪽 도망가게 되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월세들을 많이 살게끔 지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못 모으게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50% 이상 중국인이 서울이나 강남, 마포 이런 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 금융의 메카죠. 금융의 메카인 나라가 있죠. 홍콩이죠. 여기에 제가 자료 예시 화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가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이 많아요. 고시원 같이 이렇게 2평짜리 3평짜리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콩의 평균 집값이 평당 거의 1억씩 합니다. 홍콩, 물론 강남도 그런 데도 있긴 한데 이제 막 시작이죠. 한국에도 뭐 고시원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50% 이상 이제 중국 차이나머니가 물들으면 이 중국인들이 팔지 않는 이상 주요 거점 지역들은 비싸가지고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자국민들은 오히려 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못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한국이 딱 그렇잖아요. 다른 경기권이나 이런 데는 뭐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강남은 이미 그 거의 원래 20억짜리 집이 50억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10억 떨어진다고 이미 20억에 산 사람들은 굳이 손해도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같은 것도 조금 더 저렴하고 아직까지 법안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과정을 나머지 지분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할까? 그 전체적인 세력들이 중국 쪽 개입된 세력들도 있을 거고 전 세계적인 유대인 세력들 제가 말씀드린 언급드린 이런 세력들도 있을 텐데 공산주의는 자산을 뺏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만 타세요 무조건 이러면 이건 중국에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경유 그 만약에 휘발유 차 타면 세금 100%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는 거 중국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이러면 안 되죠.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기차만 타세요. 전기차를 타면 뭐 세금을 뭐 50% 감면해 줍니다. 아니면 지원금 줍니다. 이런 식의 예시죠. 좀 순환해서 돌려서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예시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자산을 뺏으려고 하는데 강제로 뺏으면 당연히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투기의 장을 만든다. 투기의 장도 어떻게 만드냐면 뽀모를 이용했어요. 불안감, 내 집 없는, 내 주변에 돈을 번 사람들이 퇴사를 하는,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그 투기 기간에는 제로 금리에 자산시장의 양적 완화로 흘러 들어온 돈이 풍부해서 유동성 공급이 활발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산시장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도 합니다. 연달아서 시장에 악재가 쏟아집니다. 뭐 최근에는 뭐 FTX 파산이나 연쇄적인 거래소 파산, 뭐 프로젝트들 파산으로 말이죠. 여기서 버티다 못해서 물량을 내놓게 만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강제로 뺏으면 폭동이 난다.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물량을 내놓게 하면 본인을 자책합니다. 내가 투자해서 내가 잃었다.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뭐 본인이 투자해서 내가 잃었다. 내가 어쨌든 누가 등 떠민 건 아닌데 이런 시장간 포모를 만든 게 문제인 거죠. 포모. 시장 분위기 조성. 그리고 실제로 작년이든 뭐가 됐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누가 사냐? 이 과정에서 경매로 매물이 나온 부동산들을 중국인들이 산다. 애매하게 영끌에서 버블 낀 가격에 산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다시 산다. 그리고 영끌을 해서 샀을 당시 누군가에게 샀을 텐데 그때 내뱉던 누군가 그 주인이 중국인이었는데 지금 샀을 때도 그 중국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버리는 이런 반대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련의 이런 시나리오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나요? 사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먹으려는 그 그림이죠. 한국을 먹으려는 어떤 식이냐면 일단 단일 민족의 붕괴를 그리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 이제 한국인들의 씨를 더 이상 메마르게 하는 거죠.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PC 전략이죠. 뭐 PC 전략도 있고 일단 게이와 레즈비언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부축이죠.
깁니다. 최근 뭐 트랜스젠더 같은 것도 최근에 뭐 땡땡 그 풍자님 땡땡 그 유튜버 한 분 방송 많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그 선전을 하면서 좀 이제 당연하다는 인식을 좀 많이 심어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게 있어요. 성관점 말고 결국에는 자녀를 못 갖죠. 못 가집니다. 정상적으로 이성과 이성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서로 이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못 가집니다. 이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을 중심으로 또 이제 했던 게 페미니스트 전략이 있죠. 전략. 이것도 어느 순간 2017년부터 갑자기 유행이 됐어요. 갑자기. 참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여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진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그 한국이 좀 약한가? 그쪽 세력들한테 왜 그렇게 당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더 근거를 좀 가져와 볼게요. 구체적인 근거를. 일단 이거죠. 그 페미니스트 전략을 펼친 게 201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인데 그 여성 커뮤니티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여성시대 쭉방인가? 쭉방 카페. 이 두 개가 있는데 회원수가 80만 명, 뭐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2017년 2월 22일에 이게 매도가 됩니다. 중국인에게 매도가 됩니다. 얼마에? 16억에 매도가 돼요. 그러니까 양도를 한 거죠. 원래 주인이 양도를 합니다. 중국인에게.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열풍이 된 게 뭐죠? 강남역인가 그게 2016년 말부터가 그 페미니즘 전략이 좀 형성이 됐죠. 2016년 이 말부터 이제 페미니즘의 세력들이 넓어집니다. 페미니즘 세력들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일단 우연히도 2017년에 여성 커뮤니티 가장 큰 곳을 누군가가 매수를 했는데 양도를 받았는데 그게 중국인이고 물론 광고를 하려고 산 것도 있겠지만 2017년부터 갑자기 커졌어요. 이 유행이. 근데 여기서 카페에서 보통 어떤 거를 하냐면 하나의 아이디로 남녀 차별 관련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인기글과 댓글들로 좀 우호적인 댓글을 씁니다. 그런 걸 아예 모르는 사람도 보면 그렇구나 할 정도로 말이죠. 이게 좀 선동당하기 쉬운 데예요. 근데 전략을 잘 짠 거죠. 20대, 30대 남성을 공략하려는 것보다 20대, 30대 아니면 10대 여자를 공략하는 게 좀 약간 남성이 이성적이면 여성은 감성적인 부분이 좀 지배적으로 있잖아요. 좀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감성을 좀 건드린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선동이 당하기 쉬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페미니즘 세력이 커지다 보면 이게 가족이 분열됩니다. 결혼을 또 안 하고 비혼주의자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수요 수급이 그 레즈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비혼주의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녀를 못 가지죠.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안 하니까 자녀를 못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전략을 펼친 게 또 이제 여기서 같이 곁들어간 게 부동산 가격 폭등이죠. 집값이 비싸니까 결혼 생각은 무슨,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결혼 못해, 나 혼자 살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자녀를 안 가지게 되죠. 결혼을 안 하니까. 이 일련의 전략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한국은 그나마 또 한국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또 이제 지금 법안으로 통과가 되고 있냐면 이민과 난민을 수용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짬뽕이 되는 거죠. 미국도 약간 그런 식이긴 하죠. 지금은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난민 수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막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짬뽕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단결하여서 힘을 뭉치는 게 불가능해지죠. 분열되고 의견도 다르고 애국 의식도 없고 이러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유대인 세력들이 무서워하는 게 폭동과 폭동 그리고 이제 대항입니다. 유대인 세력들이 그냥 크게 말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20대 30대 남자들이죠. 남성성이 강한 남자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이건 또 이제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여성 박사님 있잖아요. 무슨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 보면 일단 좀 요즘 언론이 남성성을 많이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떨어뜨린다. 남성성이 당연히 좀 떨어지면 퐁퐁남이라고 하죠. 퐁퐁남. 남성성이 떨어지고 저하되면 그때부터 일단 반항하고 저항하는 게 없어집니다. 남성성이 떨어지면 잘 순응하면서 살려고 하죠. 누가 뭐라 하면 말 잘 듣고 네 하고 반항 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일단 페미니즘을 통해서 여성의 그 인권을 좀 높인다는 이런 취지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느낀 남자들은 또 이제 똑같이 여성을 혐오하고 이제 가족의 형성이 좀 이제 분열이 되면서 민족 단일성의 힘이 줄어들고 약해지고 단합력이 약해지면 하나로 모여서 뭔가 대항하는 게 힘들다. 이걸 못하게 큰 세력들이 막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끌고 갈 게 일단 한국이 1차적으로 이 상황대로 가면 자연스럽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나라기도 하면서 중국이랑 가장 가까운 나라면서 결국에는 국가를 쥐고 펴고 하는 게 자본력이에요. 그 만약에 강남이든 강남, 경남, 한남동, 뭐 여의도, 마포 집주인이 50% 이상이 중국인이면 만약에 집주인이 50% 이상이 중국인이면 이때는 이미 늦은 거죠. 좀 암울할 수도 있는데 자국민들이 오히려 내가 살고라 싶어하는 집에서 못 살고 지방 쪽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난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용이 돼가지고 하나의 좀 이제 애국심은 좀 떨어지고 물론 뭐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뭐 월드컵이나 이럴 때 가끔 느꼈던 단일화 좀 그때만큼은 좀 한 마음이잖아요. 물론 그 결과들이 뭐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한테 뭐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뭐 이런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오락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진짜 초개인화 시대가 되는 거죠.
초계인화 시대가 되면서 중국에게 먹히면서 일단 여러 가지 지금도 특정 지역들을 보면 성남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는 한데 강남이나 이런 진짜 완전 핵심 지역의 도시까지 그게 중국한테 먹힌다면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 그때 가서는 어떠한 또한 대항도 그리고 시위도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도 사실 누가 이렇게 대놓고 나와가지고 어, 시위를 하고 대항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가 솔직히 없기는 해요. 그걸로 해서 바뀌는 것도 없고 요즘에 점점 이제 다 같이 뭉쳐가지고 힘들이 좀 흩어지는 단계인데 사실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엄청 떡상할 가능성은 되게 적습니다. 이게 사실 언론이나 뭐 이런데 좀 제가 지금이야 유튜브가 좀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주제를 말하고 하는 건데 좀 이런 얘기들은 좀 민감하거든요. 민감하기도 하고 바로 올라가면 그 탄압이 될 만한 좀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어, 상황들이 되게 나쁜데 카카오톡도 보면 그 지분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카카오페이가 우리사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사주 공모 IPO 공모 전에 직원들에게 미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그 IPO로 상장이 되기 전에 직원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줬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초기 지분들이 알리페이, 이 중국 자본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들은 일단 작년 같은 엄청난 불장에 가격 그 몇 조 원의 차익을 봤어요. 공모주가 상장이 되고 나서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지분들을 팔아서 넘겼습니다. 그렇게 팔아서 넘기다가 피해라고 한다면 피해를 본 게 우리 사주 이 자료 화면에 잠시만요. 그 우리 사주로 본 카카오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영끌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샀는데, 중국 지분 세력들이, 매도하면서, 물론 다른 것들 패닉셀이나 이런 영향도 있겠고, 하락장이어서 팔고 있는 개인들도 있고, 기관도 있겠는데, 어쨌든 매도를 하면서 반토막이 났죠. 뭐 5억이면 반토막, 10억이면 반토막 이렇게 신불자가 됐는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직원들 지금 퇴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주로 산 것들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근데 직원으로 다니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는 다들 어떻게 하죠? 힘든 일들이 있고 뭐 직장 업무가 힘들어도 다들 다니죠. 왜냐면 퇴사하면 이거 마이너스 한 것까지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강제 노예화 과정을 카카오 우리 사주로 보여줬다. 참 여기에 껴있는 게 그냥 우연히도 그 한국에서만 벌어진 한국 내에서만 벌어져서 이런 거면 모르는데 중국 지분이 많이 껴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자본 앞에서 좀 노예화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노예화 이 과정에서 더 큰 그림으로 한국에 지금 이제 쏟아지게 될 영끌족들이 버티다가 못해서 쏟아지게 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급매를 하는 것들을 다시 사들이고 지분을 완전 확보를 해서 진짜 한국이 미래의 홍콩이 되지 않을까. 물론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그 금융의 메카나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자본들이 많고 오히려 자국민들은 벌기 힘드는 상위 0.1% 1%들은 뭐 살아남을 수 있죠. 근데 점점 힘을 좀 잃어가는 거죠. 잃어가는 건데 내년이 또 중요하고 다음 주가 또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 금리 인상 그 물가 지수가 잡힌 게 얼마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좋게 나올 수는 있긴 한데 파월 의장은 2%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 잡히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7.8% 정도 되나요? 7.8%? 7.8%인데 그래도 다음 주에 조금 잡히면 내년 1분기 전까지 내년 금리 인상 전까지는 괜찮을 수 있긴 한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는다면 영끌족들이 물량을 내놓는 속도가 가속화된다. 여기에 플러스 코인 시장은 기관급들 파산도 있고 채굴 세력, 채굴 기업 파산도 노릴 수 있다. 어쨌든 다음 주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 다다음 내년부터 또 이제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 연준이 또 목요일 날 새벽에 금리를 올리고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0.5%로 올렸는데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게 뭐 좋고 안 좋고 내년부터는 뭐 점도표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올릴 거라는 뉘앙스가 풍길 텐데 목요일이 좀 빅 이벤트죠. 월요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월요일 결과가 그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요일날 또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 정도 올리긴 했는데 내년부터는 뭐 지금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해서 올리면 그때부터가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월요일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잡혀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목요일엔 우리는 많이 잡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파월은 아직 아니야. 아니야. 더 잡아야 돼.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 뒤통수 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 시장을 지금 보는 건 좀 대응을 잘 해야 되고 앞으로 중국이 한국 시장을 좀 먹는다면 한국을 잠식을 하고 먹게 된다면 저희가 해야 될 대응 방안은 최소한 자본을 많이 늘려야죠. 그리고 본인 소유 자가 서울에 집을 살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최소한의 자본으로 공격을 당하고 한국의 삶이 또 이제 침범을 할 수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결론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뭐 다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잘 벌어야 된다. 그리고 잘 지키면서 지금 같은 하락장일 때 말이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좀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중국이 한국을 먹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 좀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 조금 더 자세한 자료들을 좀 가져오면서 중국이 어떻게 이제 한국 시장을 김치 프리미엄을 형성을 해가지고 먹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중국인들이 아까 8원에 호가를 만든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8원에 호가를 사서 대놓고 중국인들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걸 좀 한번 조금 더 찾아보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가지고 2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